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2부입니다. 원래 아침에 매일경제 시간이지만요. 오늘은 태풍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어제 있었던 고위당정청 결정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영업 그리고 특수고용직에 추석 전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국민 먼저 도와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선별지급, 차등지급 방침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예의가 좀 있었죠. 59년 만에 4차 추경입니다. 4차 추경 규모는요. 7조 원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적자 국채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전공의 오늘 진료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진료 복귀를 하는가 마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 그리고 의대생은 국시 거부 지속. 의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걸 계속 거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단체 행동 유보 후에 내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진료 복귀가 무산이 된 상황이에요. 의대 옆 만장일치로 국시 재접수 불응한다.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복귀 시점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전공의들 복귀 미뤄지면서 파업 여진이 지속될 듯하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추석 귀성보다 집에 계세요. 어제 정부에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다가오고 있는데 가능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부탁입니다. 정부 이동 자제 공고했다. 5월 그리고 8월 연휴 때 코로나가 급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국의 준 2단계 조치, 온라인 성묘, 그다음에 벌초 대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 사진이 부산 해운대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미 태풍 피해가 한 번 있었죠? 이렇게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겨우 나무 판자로 간신히 막아뒀죠. 그리고 이 사진은 막지도 못했습니다. 복구도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오늘 태풍 다시 부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정도면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기사 보겠습니다. 하이선 오늘 오전 부산 근접한다. 최대 400mm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강한 바람까지 동반한 태풍 피해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매일경제가 뉴스 특보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10호 태풍 하이선 길목에 위치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우리 MBN 기자들이 좀 나가 있는데 그 기자들 전장으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장생포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오전 10시쯤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박자은 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울산 장생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울산 장생포항은 태풍이 올 때마다 항상 정면으로 들이닥치는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고 있고 밤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파도 수위도 매섭게 올라오면서 바닷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울산대교도 통제가 됐고요. 어젯밤 24명이 사전 대피하고 둔지 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은 통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최고
최고 순간 풍속은 118km이고 장생포항의 강수량은 어제 밤만 해도 30m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비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한 시간은 오전. 네, 지금 박정 기자가 울산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모습 보셨죠? 지금요, 잠시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지금 그만큼 바람이 굉장히 거세고요. 해안 지역에 보시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박정 기자가 간신히 겨우 지금 현장 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중간에 좀 연결상이 고르지 않습니다.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요, 지금 과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울산 위쪽인 포항, 구룡포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뭐 비바람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박규현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박 기자, 현장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이곳 포항 구룡포항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이 든 상황이고 빗줄기도 강해지면서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 포항은 오전 10시쯤 태풍의 중심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 전에 또다시 태풍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항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94km를 기록했고 구룡포항의 경우 밤사이 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앞으로도 7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항구와 해안가 등 침수 우려 지역에는 양수기와 펌프 시설을 설치하고 취약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키는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도 건물에 테이프를 붙이고 천막을 설치하며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포항 북구 상원동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주택가 일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구룡포항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자, 지금 울산 현장의 모습 그리고 그 위쪽인 포항의 모습 연속해서 보셨는데요. 오늘 오전 9시 정도면요. 부산에 가장 근접합니다. 태풍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울산, 포항까지 가는데 벌써 좀 울산은요. 바람이 심상치 않은 상황 지금 바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기사 좀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태풍 하이선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경상도에 400mm 폭우. 지금 엄청난 비를 갖고 있는 태풍이거든요. 바람은요. 초속 40m 이상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부산 부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8분 좀 지납니다. 한 50여 분 뒤면요. 부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됩니다. 초속 40m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고요. 동해를 타고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출근 시간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지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7일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아직 안 됐죠, 9시가? 지금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북동쪽 70km 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오늘 저녁, 밤입니다. 오후 9시면요. 북한 청진 남남서쪽 110km. 그럼 이 정도면은 우리 쪽, 이쪽 남한 지역은 어느 정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로가 거의 직선 경로로 동해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선 좀 궁금한 것부터 이 순서대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태풍의 이동 경로가요, 당초에 예상되기로는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좀 알려졌는데, 지금 보면은요, 관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해 해상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동해로 치우친 모습인데 이동 경로가 좀 바뀐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나라 서쪽에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상보다 다소 강해져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변경됐습니다. 발생 초기에는 우리나라 통영 부근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관통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했다가 토요일부터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고 부산 동쪽 바다를 지나 동해상을 통과해 나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예상 이동 경로가 조금 더 서쪽으로 변경되며 거의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는데 지금 예상 이동 경로가 보시면요 거의 직선이거든요. 근데 사실 태풍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고 많은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태풍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같이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지금과 같이 북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지난 바비, 지난 마이사, 이번 태풍 하이선까지 이렇게 북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태풍이 이동하게 된 원인은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이 두 그 기단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북진하는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지금 두 기단 사이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건요. 앞으로 시간대별로 어느 지역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하나 바로 이겁니다.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태풍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기다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까요? 몇 시쯤 됩니까? 그 시간은요. 네, 태풍이 가장 근접해 나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주의할 시간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경남은 오늘 저녁, 전라도는 오늘 오후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경북은 오늘 밤까지, 가장 늦게까지 영향을 받을 강원 영동은 예. 내일 새벽까지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지역이 강원도 해안 지역 아닙니까? 그 해안 지역이 완전히 걱정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언제쯤으로 봐야 됩니까? 내일 새벽 3시 전후면은 완전히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 해안 지역에 계시고 거기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밤 자정까지는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리네요. 자, 그리고 그동안 태풍이 참 자주 왔습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좀 줄줄이 오고 있는데요. 태풍이 오는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렇다면 이유는 뭡니까? 네, 이렇게 단기간에 태풍이 연달아 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데요. 잇따라 발생한 태풍 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건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3번째입니다. 태풍 같은 경우 만들어져 이동하는 때의 기압 배치나 여러 기상 조건에 따라 이동 경로와 함께 강도가 매우 크게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할 그 태풍의 이동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느낌이 맞는 거네요.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지금 태풍이 오는 그 사이사이 간격이요. 또 이 태풍들이 오긴 오는데 이 만들어진 태풍들을 보면은요. 바람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거든요. 올해가 특히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년과 비교해 특이할 정도로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원래 육지와 다르게 바다의 온도가 8월이 아닌 9월에 더 높기 때문에 초가을에 만들어지는 태풍이 더 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 바다의 온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그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풍 하이선 얘기하면서 당초 예상되기로는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그대로 관통해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고 옆에 바다로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땅으로 상륙을 하는 태풍과 바다에서 지나가는 태풍 어떤 차이점을 보입니까? 아무래도 상륙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근접해 이동해 나가기 때문에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더 크게 되고요. 상륙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태풍의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태풍 자체의 세력은 좀 약해지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그 대도시 지역을 근접해 이동해 나가기 때문에 예. 그 피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륙을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도 예년에 보면은 태풍이 꽤 많이 왔는데요. 앞으로 한반도에 다가올 태풍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 기상 예측 모델을 분석해보면 당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이 모의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다만 10월 초까지 한개 내외의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 나가며 예.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초가을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갔지만 11호 태풍 뭐 생긴다면 노을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월 초까지는 태풍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직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태풍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당시의 기압 배치나 여러 기상 조건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태풍. 자, 오늘 강영훈 기자가 좀 나와 있는데요. 태풍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면은 부산에 가장 가까이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10시 정도에는 울산, 그리고 포항, 그리고 강원도를 따라서 해안을 통해서 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대비하고 계신데, 강영훈 기자. 지금 태풍이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아무래도 태풍이 왔을 때 가장 큰 피해라고 한다면 이 창문이 깨지는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많이들 아시고 있는 게 이 창문이 깨지는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신문을 붙이는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창문과 창문 틀 사이의 틈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틈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바람이 부는 과정에서 이 창문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창문이 깨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창문 틀 사이에 뭐 나무로 만든 부목을 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유곽 같은 걸 통해서 틈을 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창 유리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요. 창틀 사이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없도록 덜거덕거리지 않도록 뭔가를 끼워 놓아야 된다. 그 흔들림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태풍들 보면요. 굉장히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기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외출을 하시면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 차량을 혹시나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 차량은 당연히 빠른 속도보다는 서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저지대 같은 경우에 지나가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지대는 되도록 피하시고 뭐 지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해서 좀 지대가 높은 곳으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좀 잠시 봤는데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창문 관련된 화면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유리에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만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는요. 여기 보시면 창틀을 단단히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지금 태풍이요. 동해안 해안변 따라서 지금 뭐 거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50km 아니면 100km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태풍이 바다로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바람은요 해안가에 미칩니다. 지금 동해 쪽에 특히 계신 분들은요 지금 혹시라도 창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하셨다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선 다른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스밸브 차단 일단 이렇게 해주면 좋죠. 왜냐하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차단해 주 사고에 대비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차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외출을 가능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침수 우려 지하 주차장 모래 주머니 등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최근에 태풍이 왔을 때 일부 지역에서 이 지하도로 등에 물이 많이 찼죠. 그래서 큰 찬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는 가능한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지붕 간판 등 미리미리 고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배수구 등 미리 점검을 하시고요. 막힌 곳, 지금이라도 막힌 곳, 이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물이 빠지지 못하면 이게 다 침수가 됩니다. 자, 이런 곳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당장은요, 창문, 아주 좀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제10호 태풍 타이성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얘기는요, 방송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요, 일반 신문 기사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추경에 대해서 가닥을 잡았고요. 그 추경의 주요 내용은요,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 작은 제목을 좀 봐주세요.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골자는 선별 지급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 국민 대상이 아닙니다. 선별 지원입니다. 자, 큰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논란이 일듯하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과연 얼마씩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재확산 직격탄 업종과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을 한다. 자, 요 두 가지 내용은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선별 지급입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 최대 200만 원 지급 방식, 피해업종 선별 기준 잡음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피해업종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어느 정도 범위에 대해서 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회 이달 중 처리 위에 속도를 내겠다. 왜냐하면요, 추석 전 지급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이 부분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학원버스 기사는 받고 화물차 기사는 못 받나? 올해 창업자는 예외냐? 매출 타격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수년간 연속해서 어떤 자영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올해 특히 타격을 많이 받으셨다. 그렇다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비교해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별 지급 발표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 위기가 절박합니다.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서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을 빨리 드려야겠습니다.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 주시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릅니다. 뭐 규모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요. 일단 선별 지급이거든요.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 이번에는 선별 지급. 그런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선별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할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예. 내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시중에서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건데 어저께 휴일이지만 열린 당정청 회의에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회의 내내 예. 참석자 어느 누구도 그리고 발표를 맡은 최인호 당 대변인도 대변인도 재난이라는 표현 그리고 선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난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재난구호금인데 예. 분명히 그리고 지난 4.15 총선 직전에 결정이 돼서 예. 이번 8월 말까지 쓰도록 전 국민에게 예. 가구별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기준에 비슷하게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됐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앵커가 두 가지 큰 분류로 내놨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 고용 안정이 현저하게 흔들린. 예.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직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 고용 뭐 형태 예.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특고 이런 표현을 쓰죠. 특고.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강사, 예. 학습지 교사, 예. 뭐 아까 나왔습니다만 예. 학원 버스 기사 예. 뭐 이런 분들은 얼핏 보면 고용된 월급을 받는 일반 월급쟁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프리랜서 비슷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아니면서 자영업자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 자체를 어떤 계약 형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계약 분들. 형태가 대부분이고 장기 그 계약이 보장되고 유지되지 않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로 느닷없이 생기는 이 수요 감소에 예.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미 정부가 1차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개인별로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최대 200만 원까지 예.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이거는 어찌 보면 개인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 1차 때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50% 아니면 소득 하위 70% 예. 뭐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다 줬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개인이 생길 수 있죠. 예.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 지금 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예. 하고 나서 기존에 했던 약속들 다 취소하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 약속, 저녁 식사 약속. 예. 그다음에 9시 넘어서 식당 영업 못하게 하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9시 그렇습니다. 넘으면요. 심지어 뭐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제과점 뭐 논란 많이 벌였습니다만 매장에 가서 앉아서 뭔가 먹는 것도 지금 못하도록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라고 얘기되는 장사하는 분들 다시 또 직격탄 맞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된 이후로 예. 훨씬 더 심각해졌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그랬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저께 내놓았습니다. 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데 이것도 처음에 12개 고위험 업종 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PC방, 노래방, 예. 뭐 단란주점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은 우선 영업을 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원을 해준다 이건데 이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고요. 나머지 세세한 지원도 있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예. 통신비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 맡겨야 되잖아요. 직장인들이 요즘 학교 쉬니까 예. 유아원도 유치원도 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특별 돌봄 지원 뭐 이런 명목도 있는데 예. 자, 이런 것들이 지난번 1차 지원처럼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입니다만 이렇게 갔을 때와 이번처럼 갔을 때는 예. 빠지는 상황이 빠지는 대상이 예. 분명히 나온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지만 예. 어차피 이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동원해서 투입하는 거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에서도 예. 지금 이미 이 확보된 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 국채를 발행해서 쉽게 말하면 빚을 내서 빚입니다. 다음 세대가 갚으라는 예. 넘기고 이번에는 일단 어려운 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자, 이걸 불공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짜라. 예. 그러다 보면 신속성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추석이 코앞인데 추석이 예. 이번 9월 말부터이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어찌됐든 지원이 돼서 예. 뭐 어려운 이 해갈 예. 갈증을 해소를 시켜주고 예. 그리고 이번에 빠진 부분은 추가로 지자체가 나서서 예. 보완을 한다든지 방법을 추가로 찾는 것이 지금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재난지원금 지금 2차까지 결정이 됐어요.
재난지원금이 앞으로 몇 번 더 있을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만 1차가 이미 지급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2차 지급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전 지급으로 큰 가닥은 정했습니다. 다만 1차 때는 전국민 대상, 2차 때는 선별입니다. 대략 뭐 국민의 한 50% 정도는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까지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문제가요. 집권 여당 내부의 어떤 논쟁처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대해서요. 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환영을 나타냈어요. 근데 반면에 여당 내부에서 약간 이견과 어떤 대립전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진과 함께 기사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배신감 불길처럼 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의 SNS상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됐죠. 이재명 선별지원금 수용하며 후폭풍 경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온 국민한테 다 줘야 된다. 아까 뭐 여러 가지 공정성, 형평성 얘기하면서 다 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강하게 얘기했는데 정부는 선별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러자 뭐 그렇게 정부가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배신감 불길처럼 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2.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당정 결정 따를 것이다. 충정을 왜곡 말라. 그러니까 요 제목에 큰 제목에 나왔던 부분은 먼저 SNS상에 글을 올렸고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했어요. 당정 결정 따를 것이다. 본인의 충정을 왜곡하지 말아달라. 당에 대한 어떤 충정은 그대로 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수습하는 모습이었죠. 자, 의도적으로 각을 세워 대선 차별화 전략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탈한 중도 그리고 강성 진보를 모을 듯하다. 여기서 모은다는 뜻은요. 대선표가 되겠죠. 청와대 내부에선 불공정 표현의 당혹감 이런 것도 감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기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몇 가지 사실과 그다음에 몇 가지 해석을 곁들여져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낙연 선별지급론 관철. 그렇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선별지급 강하게 주장했죠. 결국은 본인의 의사가 관철된 셈이에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 전 국민 다 줘야 된다 했는데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선 기사에 보듯이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해석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 놓고 대립을 했다. 이재명 주장이 이번에는 좀 뒤로 패한 셈이 됐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여당 내부에선 이낙연 대표 능력 발휘했다. 이재명 체급 키우기 더 나설 듯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 색깔 좀 더 드러낼 것 같다. 뭐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자, 최영철 전 주민. 이재명 지사 이 모습이 반발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살짝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겁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존재감이다. 나의 존재감은 이러하다. 즉 존재감이란 것은 예.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가는 길은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차별성을 과시하면서 존재감을 보이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의 방식을 둘로 갈라놔서 전국민 지급이 좀 더 민주당의 본질과 가까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평등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지키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국 이번에 내린 정책 결정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민주당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적자가 아니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예. 과시를 한 것이고 또 어제 그렇다면 당정청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내가 예. 수긍하겠다는 것은 예. 그래도 당에 대한 충성심도 강한 이재명이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이재명 지사가 역시 머리가 좋구나. 여러 가지 점수를 따면서 오늘 뭐 몇몇 신문은 예. 이낙연 대표의 판정승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앞선 기사에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예. 형평성 시비 때문에 예. 각종 민원이 연말까지 빗발칠 터인데 예. 이 민원이 빗발치는 동안에는 결국에는 욕은 이낙연 대표가 혼자 뒤집어 쓰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의 여기 보면요. 여기 판정패, 거꾸로 이낙연 대표의 판정승이 되잖아요. 그 판정승 아니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판정패라고 봅니다. 이 민원이 계속 갈 것이고 그리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예. 지금까지 해왔던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 예. 그 책임을 면탈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민주당에 씌워진 건전 재정을 위반하는 예. 정파라는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도 계속 짐을 짓고 갈 것이고 그리고 형평성 시비를 계속 낳는다는 예. 그러한 부분에도 이낙연 대표가 짐을 끌고 갈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짐이 더 큰 것이 아니냐.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짐 없이 홀가분하게 대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여기 기사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의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 원망, 불길처럼 퍼질 거다 이런 얘기를 남겼잖아요. 어제 여기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글에 대해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친문 지지자들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친문 지지자들보다는 중도로 확장을 해서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일으킵니다. 예. 결국에는 정파라는 것은 센 사람한테 붙게 돼 있거든요. 예. 나중에 자신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지금 친문에 서 있는 지지자들도 전국적으로는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뭔가 지지자를 끌어모으고 체급을 키운다면 나중에 친문 지지자들도 어쩔 그렇습니다.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정치는 원래 강한 사람에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재명 지사의 판정패 아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판정승이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줬어요. 지금 오늘도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예의가 좀 당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계속 같이 요새 언급이 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요. 계속 뭔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했다. 새 의혹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진술이 나온 거죠, 진술이. 여기 보면 요 작은 제목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신원식 의원 얘기인데요. 카투사 단장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신원식 의원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 국회 연락단, 장관실 간부들 통역병 선발 압력 있었다. 수차례 근데 본인이 막았다. 이 단장 얘기입니다. 추 장관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뭔가 이거 새로운 의혹이죠, 이거는요. 연이은 의혹에 여권 내부에서도 곤혹스럽다. 해명하면 될 일. 과잉 대응이 화를 키웠다. 그리고 사퇴론 등 검찰개혁 동력 상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추미애 리스크 여권에 갈수록 부담이다. 이거는 전 한겨레 기사의 해석이 담긴 거죠. 여기는 지금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은 당직병. 그러니까 이 당직병이 휴가 복귀 관련된 내용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복귀 지시했던 당직 사병 자신의 GPS 기록까지 검찰에 제출. 그러니까 본인은 통화했다는 걸 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 측, 그 아들 측에서는 통화한 적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얘기가요. 동료와 대화록도 증거로 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허위사실 유포,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개월째 수사가 조용한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자, 지금 야당의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윤경호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특검 사안이라고. 특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8개월째 지금 검찰에서 예. 수사를 시작은 했는데 그냥 멍구작대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도 선임이 돼 있고요. 예. 그 변호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입장을 내놓고 자료도 내놓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명은 하는데 그 해명이 잘 와닿지도 않고 어떤 부분은 기록이 없다 이런 예. 뭐 검찰이 나서서 정말 수사를 해봐야만 확인이 될 수 있는 대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믿겠으니까 중단해라. 그리고 특검을 가자. 이거는 어찌 보면 형사소송법 체계를 흔드는 거니까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왕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사를 지금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정치적으로 더 논란이 불거지면 그러면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다른 일들이 많죠. 예, 더군다나 이 검찰과 법무부와의 역학관계, 흔히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예. 지금 이미 추미애 장관은 이 논란만으로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아까 한겨레 기사에 슬쩍 있었습니다만 여권 내부에서 벌써 추미애 리스크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이게 사실 여부를 먼저 규명을 해야죠. 예.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야 되고 예. 그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이 나와줘야 그다음에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한다라는 얘기인데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당겨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여권에서는 이미 공수처, 흔히 말하는 고위공무원 수사 비리 처, 예. 공수처장 임명을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장 임명과 예. 그거에 맞춰서 법무부 장관의 거치 문제도 그때 같이 결정을 하는 게 여권에 지금 부담을 예. 더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특검과 관련된 여야 주장이 담긴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특검과 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인데 특임검사 주장은 정치공세다. 특검 주장 이거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 보면 김윤혜 국민의힘 대변인. 검찰은 8개월째 함흥차사다.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추미애 아들 의혹 제2조국 사태 될라 민주당 곤혹스럽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여기 취재를 통해서 민주당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코로나 극복 그리고 4차 추경 처리 등 야당 협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금요. 병가 진단서 공개에도 국민의힘 특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여야의 입장 지금 나란히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여당 쪽에서는 어떤 반발하는 모습인데 야당에서 이거 정치 공세인데 지금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 뿐이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또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지금요. 민주당에 좀 부담이 될까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 개병제 국가에서 예. 병역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적법하게 휴가를 연장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병역에 관해서 시비에 휘말렸다는 것은 장관으로서 어쨌든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뭐 요즘 비대면 사회라고 하지만 휴가 연장을 비대면으로 하는지 저는 이 얘기를 오늘이 아니라 이번 사안을 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휴가는 명령입니다. 예. 군대의 명령이고 예. 휴가를 갈 때도 지휘관한테 신고를 하고 가죠. 예. 그리고 복귀를 해서도 당직 사령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대 이동이기 때문에 장병이 이동한다는 것은 부대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 부대 이동은 반드시 신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즘 군대는 서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부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카톡으로 받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부대 이동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점호를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예. 그런데 이것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적법하다. 저는 우리 군대가 원래 이렇게 되었는지 예.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죠. 지금 부대의 지휘관들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탁 전화도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8개월째 예. 제대로 진척이 없다면 예.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추미애 장관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가 국민 여러분께서 불신을 갖고 계시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는 것이 장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최영철 편집위원은 요 경향신문의 분석이에요. 제2 조국 사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분이 예. 결국에는 수신제가도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집안 단속 못하는 분이 검찰을 개혁하고 예.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이고 예. 이번 추미애 장관 건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했고 예.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지금 장관께서 예. 8일째 침묵하고 계시다고 예. 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까? 지금은 물음표가 느낌표보다는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지금 사실 국회가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코로나 극복 관련된 일, 그리고 4차 추경 초의 등 당장 일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 얘기 나왔는데 이거 여야 합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뻔히 또. 저는 이 예. 사안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대의 여러 관계자들부터 진술만 제대로 받는다면 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특검을 시작한다 한들 저는 이거 한 사흘 안에 관계자 진술 다 받으면 명명백백하게 불법인지 위법인지 다 나올 텐데 예. 이것을 왜 이렇게 뭉개질거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사안이죠.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이 많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지금 이 사안으로 또다시 어떤 여야 간의 대립 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기사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림도 좀 있고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 동해상에서 똑바로 북진할 듯하다. 할 듯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이 지도 좀 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7일 오전 4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일본 나가사키, 그리고요, 오전 9시에는 부산에 가장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면 강릉 쪽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내일 오전, 새벽입니다. 새벽 1시에는 청진에 상륙할 듯하다. 지금 보시면요,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이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오전 9시 부산 동쪽 80km 지점. 지금 뭐 신문에 따라서는 뭐 전망에 따라서는 뭐 60, 70, 80 이 정도입니다. 지금요. 차이가 좀 있지만 굉장히 가까이 온다는 거죠. 영남 해안과 강원 영동 등에선 초속 40m의 강풍 그리고 40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강릉 동쪽 지나서 계속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동안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오늘 바쁘신 날인데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여기 지도를 좀 봤는데요. 직선입니다. 앞서도 전문가께 이 질문 드렸는데 이런 태풍 경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네, 8호, 9호, 10호가 다 예. 우리나라 부근에 와서 꼭 직진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기압 배치 상황입니다. 저 일본 동쪽에 이 태풍이 어떻게 가냐면 태풍이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예. 물이 흐르듯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저 일본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저 캄차카 반도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밑으로만 있으면 예. 우리나라 부근에서
동쪽으로 통상 예. 이 태풍이 전향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8호, 9호, 10호가 저렇게 일직선으로 한반도 부근에서 직진하듯이 진로를 잡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 지도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네. 큰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은 앞서 봤던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 같았으면 이렇게 일본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통로가 생기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선으로 큰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서로보다는 남북으로 지금 그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뚫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태풍이. 이쪽에 어떻게 보면 태풍으로서는 벽이 생긴 셈이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태풍의 오른 진로를 결정해주는 예. 그런 벽이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그러한 상태고,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저 대륙 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 내려왔거든요. 지금 바깥 날씨가 상당히 선선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건조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그럼 이쪽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또 위치되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사이를 타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리하면 이 말씀이네요. 이쪽 서쪽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에는 이 아래쪽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거의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네. 있어서 이 사이에 통로가 형성돼 있고 태풍이 이곳을 지나고 있는다. 이런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그 상층에 한 10km, 예. 12km 상층에 강한 제트기류라는 게 흐르는데 예. 그 상층의 제트기류도 그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그 기압골을 형성하는 예. 그런 상층 기압골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진로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도 좀 태풍이 더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요. 지금 10호 태풍 하이선은 지금 바다 해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 과거의 태풍을 보면 바다에서 왔다가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을 하거나 한 번을 지나가거든요. 그럼 내륙을 지나가는 태풍과 해상을 따라 올라가는 태풍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강도나 어떤 뭐 피해 규모에 있어서는. 네, 태풍은 중심 부근으로 갈수록 예. 그 바람의 힘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륙을 관통해서 올라온다. 예. 그러면 중심권에서 그 강풍 가까운 지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강한 그 덤프 트럭이 그냥 예. 우리 집으로 막 그냥 밀려오는 격이죠. 저 예. 내륙으로 상륙을 간다면.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8호처럼 서해상으로 간다거나 예. 이번처럼 부산을 약간 9호 태풍과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진로를 밟고 있는데 예. 뭐 어찌됐건 그 내륙에 상륙하는 것보다는 좀 예. 치우쳤지만 예. 다 그 폭풍역에 우리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그 거리 차이는 다 태풍의 그냥 강풍 범위,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가거나 한반도로 상륙하거나 전체적인 강도나 피해 뭐 예상되는 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측할 때 우리나라의 태풍이라는 그냥 핵폭탄이 터집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 부산에서 터지냐, 여수에서 터지냐 이 논쟁은 그 괜히 그런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네. 자, 강영호 기자. 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오늘 태풍 지금 이 동해 해상에서 동해를 따라 쭉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자, 오늘 태풍 경로가 시간별로 좀 어떻게 됩니까?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태풍 경로가 지금 현재 아침 6시, 새벽 6시 기준으로 태풍이 부산 남쪽 해상을 통과를 해서 아마 지금 잠시 뒤면 부산의 가장 동쪽 해상에 근접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한 11시쯤에 포항을 지나서 오후 한 3시경에 강릉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돼서 강릉 북동쪽 해상으로 아예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 같고 오늘 자정을 즈음해서 북한 청진 쪽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 완전히 이제 태풍 영향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점은 오늘 자정 정도가 지나야지만 완전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보기 드문 이런 직선 경로의 태풍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보시면요. 태풍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뭐 연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노태현 기자가 리포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열흘 새 한반도를 강타하는 세 번째 태풍입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3개의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덮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과 19년에도 있었는데 강도 중에서 강의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삼바가 핥히고 지나간 2012년에는 무려 1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강도 매우 강의 태풍들이 잇따라 한반도를 지나는 건 처음인데 일본 규슈와 한국 사이에 이른바 태풍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넓게 퍼져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못했고 태풍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중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면서 한반도 근처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여름철 북태평양 해수면의 높은 온도가 열에너지를 축적해 강한 태풍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늦은 여름이나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려 있는 만큼 앞으로 한 달 내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김승배 본부장님. 네. 태풍이 굉장히 자주 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10일 이내에 3개 태풍이 연달아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다고 다 알려지도 실제 강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비구름 덩어리거든요. 그런 크기의 중규모 기상현상인데 지금 아까 기자도 말씀했듯이 그 태풍의 발생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태풍의 발생 시작부터 움직이는 데까지의 소요되는 그 에너지의 원은 따뜻한 바다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바닷물이 갖고 있는 열량이 굉장히 지금 평년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10호 태풍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또 관심 사항이죠. 네. 그럼 여기 보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을. 바비. 여기 8호, 9호, 10호인데요. 바비, 마이사, 카이선입니다.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은 서해 쪽으로 갔죠. 그리고 이쪽은 한반도 동해 쪽을 살짝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상으로 갑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연속해서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계속 등장을 한 태풍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요. 지금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 가까이에 지금 있습니다. 자, 앞서서요. 일본입니다. 태풍 하이선 일본을 먼저 지나갔고요.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피해 상황 장명훈 기자가 전하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옆 전신주가 줄줄이 쓰러져 있습니다. 전경을 비추던 CCTV는 강한 바람에 못 이겨 떨어져 버립니다. 기타 규슈시의 한 공장에선 10m 높이의 철제 굴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어젯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진입한 태풍 하이선은 일부 지역에서 초속 59.4m의 순간 풍속이 관측되는 등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규슈 전역에 하루 최대 300mm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台風が接近する地域では記録的な大雨、暴風、高波、高潮に最大級の警戒を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태풍 하이선의 직접 영향권에 놓였던 규슈 지역에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본 NHK는 창문 파손, 추락 사고 등으로 규슈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최소 2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신주 파손 등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새벽 4시 기준 46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규슈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579편이 결항됐고 고속철도 신칸센도 오늘 하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태풍 하이선이 아침 9시에 우리나라 부산 지역에 상륙한 뒤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태풍은요, 일본을 지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태풍, 10호 태풍 하이선은요, 일본을 지나서 우리나라도 또 지나는 겁니다. 이게 경로 자체가 직선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배 본부장님.
걱정되는 거는 또 다른 태풍입니다. 지금 뭐 태풍 11호, 뭐 12호, 뭐 이름까지 나왔어요. 11호는 뭐 나온다면 노을이라고 정해진다 그러는데 앞으로 태풍이 몇 개나 그리고 언제쯤 발생할지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8호, 9호, 10호가 연달아 왔는데요. 예. 이제 10호 이후 그 바닷물의 온도는 뭐 금방 식지 않기 때문에 예. 아까 따뜻한 그 바닷물의 온도는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한다고 해서 태풍이 발생한 건 아니고 어떤 힘의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예. 인간의 두 머리로는 뭐 열흘까지 태풍이 생길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보면 예. 우리 그 한계가 이제 열흘 정도 되거든요. 예. 뭐 보름, 2주, 한 달 뒤는 그건 모르는 거고요. 참 어렵고요. 네. 알기. 거의 뭐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예. 열흘 범위 내에서 보면 그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보면 태풍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뭔 얘기냐면 태풍이 10호 이후에는 당분간 안 생긴다. 이런 전망이고요. 예. 이제 그렇다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태풍이 7개 영향을 줬습니다. 7개. 네. 예. 그래서 가장 그 1959년도에 7개 영향을 줬는데 2019년이 7개 영향을 받은 해가 되고요. 올해는 4개의 영향을 지금 받은 해가 됐는데 뭐 작년 기록을 깨려면 앞으로 한 3개 이상은 더 와야 되잖아요. 그런 기록은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열흘 이내에서 생기지는 않지만 적어도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이 한두 개는 우리나라에 또 올 수 있다. 1년에 태풍이 발생하는 구역에서 한 26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 벌써 4개를 영향을 받았으니까 어찌됐건 지구온난화 속에서 그 태풍의 영향, 우리나라까지 접근할 때 힘을 잃지 않고 북상하는 그런 어떤 기후변화 패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전망을 해도 한 열흘 정도 앞까지 열흘 정도 앞까지 최대한 내다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년과 비교해 보면 과거에 지난해 경우는 한 7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태풍이 4개. 그렇다면 앞으로 2-3개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조심을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태풍 하이선 동쪽 비켜가도 전국이 영향권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태풍의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돌풍 침수 피해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풍속도 뭐 한 초속 40m 정도고요. 자, 강영호 기자. 지금 사실 이 태풍 동해안 쪽이 가장 걱정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혹시라도 해일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어떤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동해안 쪽에 지금 최대 400mm 이상의 비가 더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특히 오늘 낮 시간 같은 경우에 동풍이 계속 분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폭풍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경남 해안 같은 경우에는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그 바닷물의 수위라든지 이런 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바닷물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태풍이 그 위를 지나가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또 해안가 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지대 침수 같은 피해가 특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선박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고정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도 특별히 좀 더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로가 또 적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 하이선 예상 경로입니다. 앞서도 몇 차례 지내드렸는데 이 경로 지금 잘 알아두시고 시간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제주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기 오늘 오전 3시가 이미 지나갔고요. 부산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부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위에 울산 포항을 거쳐서 오후 3시께는요, 강릉 동북쪽으로 약 70km 해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동해상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지난 시간이죠. 오후 3시입니다. 이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후 9시면 이제 북한 쪽으로 올라가서 청진 가까이 간다. 그리고 자정 깨면은 이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김승민 본부장님.
오늘 요즘에 온 태풍 중에서요. 비도 많지만 바람이 특히 강하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번 태풍만 바람이 강한 예.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그 중규모 기상 현상인 태풍의 예. 원래 전형적인 특징이 강한 바람이거든요. 예. 2003년도 태풍 매미 초속 60m 불었거든요. 예. 2002년도 태풍 루사 역시 강한. 그래서 요즘 태풍만 강한 게 아니고 원래 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기상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 이 태풍이 과거보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한반도에 접근하고 나면 태풍으로서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그런 차가운 지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도 저희 부산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예. 950 헥토파스칼 중심 기압이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지 유력이 않았다는 여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거네요. 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태풍의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역시 이번 태풍도 강한 바람 계속해서 영향권에 들어 있을 겁니다.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이 강한 바람을 실감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앞선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쪽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테이프 X자 모양 대신에요. 창틀, 창문 사이에 테이프를 붙이셔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안 하신 분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특보로 전해드린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